토마토와 고추에 온 마음을 쏟아부어 여름 내내 정성껏 돌보셨죠. 그런데 8월, 탐스러운 수확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열매 끝부분에 검고 움푹 파인 못생긴 반점을 발견하셨나요? 낯설지 않으시죠? 바로 배꼽썩은병인데요. 오늘은 이 병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수확물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은 이것이 사실 병도 아니고 해충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심지어 이 진실은 베테랑 텃밭 농부들까지 놀라게 할 겁니다. 자, 이제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배꼽썩은병은 곰팡이도 아니고 도구를 통해 옮겨지는 전염병도 아닙니다. 이것은 식물의 생리적 장애입니다. 간단히 말해 절대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 몸에서 갑자기 중요한 비타민 흡수가 안 되는 것처럼 식물 내부의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끔찍한 열매를 한번 볼까요? 끝부분에 거뭇거뭇하고 말라붙은 움푹 들어간 반점. 정말이지 한숨만 나오시죠?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된 것만 같고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당장 약을 들고 와서 온 사방에 뿌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멈추세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나 고추 아랫부분에 생긴 이 끔찍한 반점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옆집 덤불에서 귀여운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식물 스스로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계기판에 켜진 빨간 경고등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경고등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페인트로 칠해버리지는 않으시겠죠. 왜 불이 켜졌는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점은 깊은 내부 문제의 외부 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수확량을 망치는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나 줄기에 있을 수도 있고 식물 전체의 영양 균형이 깨진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 무엇이 정확히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풍차와 싸우는 격이 될 것이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무엇보다 안타깝게도 열매를 하나씩 잃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텃밭 가꾸는 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첫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열매가 썩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곰팡이병이구나. 이건 역병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당장 분무기를 들고 달려가 살균제를 채워 넣습니다. 황상우리, 보르도액은 물론이고 온갖 아졸, 계열이나 옥실 계열의 약재들이 총동원되죠. 우리는 병균을 박멸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작물의 줄기, 잎, 열매에 열심히 약을 뿌립니다. 하지만 이제 씁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행동은 완전히 헛수고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힘과 시간, 그리고 돈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배꼽썩은병은 곰팡이나 세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학약품으로 죽일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골절상을 아스피린으로 치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는 전혀 없을 거예요. 없는 적을 물리치겠다고 작물에 계속 약을 뿌리는 동안 진짜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식물은 계속 고통받고 새로 열리는 토마토와 고추는 하나둘씩 같은 못생긴 반점으로 뒤덮일 겁니다. 이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죠. 그러니 수확을 살리는 첫 번째 규칙은 이렇습니다. 살균제는 잠시 접어두세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식물 자체가 보내는 아주 명확한 SOS 신호입니다. 그것도 딱 하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가 부족하다고 말이죠. 커다란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벽돌도 충분하고 인부들도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맨 꼭대기층, 가장 안쪽 방에서 시멘트가 똑 떨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벽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바로 똑같은 일이 여러분의 토마토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열매는 짓고 있는 집이고요. 그 세포들을 서로 엮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칼슘입니다. 네, 바로 칼슘이 문제인 겁니다. 칼슘은 세포벽의 강도와 탄력을 담당합니다. 칼슘이 충분하면 열매는 균일하고 단단하며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칼슘이 부족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가장 멀리 떨어진 세포들입니다. 그 세포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열매의 맨 꼭대기, 꽃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세포벽이 약해지고 결국 무너지면서 조직이 괴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검은 반점의 정체인 거죠. 곰팡이가 여러분의 토마토를 파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건축 자재가 부족해서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뿐입니다. 자, 여기 많은 재배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핵심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토양에는 아마 칼슘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분명 돌로마이트, 석회 또는 빠흔 달걀 껍데기를 넣으셨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99%의 경우 토양은 칼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 거대한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굶주림이 만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도로가 유실되어 창고에서 상점까지 물건을 실어 나를 트럭이 한 대도 도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토마토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은 칼슘으로 가득 찬 창고이고 식물의 뿌리와 줄기는 바로 그 운송 시스템, 즉 트럭입니다. 만약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면 식물은 영양분 바닷속에 있어도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칼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식물이 어떤 이유로든 칼슘을 흡수하여 필요한 곳, 즉 자라는 열매까지 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물의 트럭이 고장난 셈이죠. 따라서 우리의 주된 임무는 창고에 더 많은 물건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운송수단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칼슘이 식물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불규칙한 물주기입니다. 우리 식물들이 가장 싫어하는 들쑥날쑥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우선 물 주는 걸 깜빡했거나 주말 동안 집을 비웠을 때 혹은 그저 심한 더위가 계속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흙은 완전히 말라붙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흙에서는 뿌리가 물리적으로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어요. 여기서 잠시 중요한 사실을 떠올려 봅시다. 칼슘은 식물 체내를 이동할 때 오직 물과 함께 움직이며 물에 녹아서만 흡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물의 흐름이 없다면 칼슘의 공급 또한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돌아와 축 처진 잎과 바싹 마른 흙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물뿌리개나 호스를 들고 말 그대로 물바다를 만듭니다. 아낌없이 물을 흠뻑 부어주며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뿌리는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가뭄으로 인해 숨막혀 죽을 지경이었던 뿌리가 이제는 과도하게 축축해진 흙 속에서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식물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식물의 수분 운반 시스템, 즉 영양분 운송 시스템은 이런 극심한 변화를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뭄 물바다의 악순환은 식물이 배꼽썩은병에 걸리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입니다. 식물의 뿌리는 생명의 원천이죠.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여 식물 전체에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뿌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특히 흙이 바싹 마르면 물과 양분 흡수의 핵심 역할을 하는 잔뿌리들이 고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에너지를 아끼려는 듯 활동을 멈추고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밭에 물을 흠뻑 주어도 이미 손상된 뿌리들은 즉시 깨어나 평소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뿌리를 돋아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열매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열매는 칼슘을 간절히 필요로 하죠. 한마디로 펌프는 고장났는데 물과 영양분은 가장 많이 필요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수분과 칼슘은 물을 활발히 증발시키는 2%는 우선적으로 전달되지만 이 생명유지 운반 시스템의 가장 끝에 있는 열매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식물은 마치 잎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키울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 선택은 우리의 소중한 수확량이 아닌 잎을 살리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눈치채지 못하거나 심지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는 숨겨진 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상된 뿌리입니다. 밭을 늘 완벽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모습 떠올려 보세요. 잡초를 뽑고 괭이로 흙을 부드럽게 갈아 흙 표면에 딱딱한 층이 생기지 않게 해서 땅이 숨쉬게 만들죠. 그런데 8월쯤이 되면 토마토와 고추의 뿌리 시스템이 아주 넓게 퍼져나가는데 이때 이렇게 정성껏 흙을 갈아주는 행위가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흙의 표면층에 깊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줄기에서 30란사 파비치미트 방향 안에 괭이질 한 번 한 번이 사실상 마취 없는 수술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식물의 영양 공급을 담당하는 바로 그 가느다란 흡수 뿌리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식물은 자신의 영양분 흡수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물을 완벽하게 주어도 식물은 흙에서 충분한 양의 물과 칼슘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8월에는 작물 주변에서 괭이를 사용할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흙을 계속해서 갈아주는 것보다 차라리 멀칭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원인은 바로 흙의 화학적 조성에 있습니다. 특히 흙의 산도, 즉 pH 농도가 중요하죠. 칼슘은 꽤 까다로운 영양소입니다. 식물은 중성 또는 야갈칼리성 토양에서만 칼슘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흙이 너무 산성이라면, 특히 이탄피트 트토나 점토질 토양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때 칼슘은 화학적으로 묶여버립니다.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하는 것이죠. 칼슘이 분명 존재하는데도 뿌리는 이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강한 알칼리성 토양이나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칼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물주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꼭지썩은병이 계속 발생한다면 흙의 산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원해용 pH 테스트 스트립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텃밭에는 고토석회, 돌로마이트, 석회를 이용한 산도 조절, 처방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장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곤 합니다. 우리는 토마토가 크고 싱싱하게
줄기는 튼튼하고 푸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영양분을 공급하기 시작하죠. 특히 우분이나 개분으로 만든 액비, 녹비액비 또는 질산암모늄 같은 비료를 아낌없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질소의 공급원이죠. 질소는 물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IP가 줄기를 무성하게 키우는데 필수적이죠. 하지만 8월에 질소가 과다하게 공급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첫째, 식물이 과번무하기 시작합니다. 즉, 열매를 키우는 대신 엄청난 양의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죠. 모든 에너지가 잎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질소뿐만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의 과다 공급은 칼슘의 직접적인 기량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식물의 영양분 수송 시스템에서 칼슘과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이 경쟁에서 칼슘은 밀려나게 되죠. 식물은 질소를 기꺼이 흡수하지만 칼슘을 흡수할 자리나 에너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잎은 무성하고 푸르지만 열매는 썩어가는 토마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씨는 때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뜻밖의 상황을 만들어 배꼽썩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8월의 어느 날을 상상해 보세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런 날씨에 식물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스스로를 식히기 위해 잎을 통해 활발하게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이 과정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증산작용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잎 표면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뿌리는 이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합니다. 물과 함께 용해된 칼슘도 모두 잎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분 증발량이 훨씬 적은 열매에는 이 물과 칼슘의 흐름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잎이 열매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빼앗는 것처럼 되는 거죠. 토양 수분이 충분하더라도 극심한 더위와 낮은 공기 습도 조건에서는 식물이 특히 열매에서 칼슘 결핍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온실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덥지도 않고 습도는 높고 물도 규칙적으로 준이 완벽한 조건 같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물의 흐름과 함께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의 흐름은 잎에서 증산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분 증발이 끌어올리는 것이죠. 즉, 바로 그 증산작용입니다. 그럼 폐쇄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온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밤이나 흐린 날씨에는요. 공기 중 습도가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공기는 수증기로 가득 차고 잎 표면에서의 수분 증발은 사실상 멈춥니다. 식물체 내 물의 흐름은 느려지거나 심지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우리의 운반 컨베이어가 멈춰 선 것입니다. 그러면 칼슘은 토양과 뿌리에 아무리 풍부하게 있어도 자라나는 열매로의 공급이 그저 멈춰버립니다. 마치 중간에서 꼼짝 못하고 갇힌 것과 같죠. 따라서 온실의 규칙적인 황의는 단순히 역병 방지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식물들이 정상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밭에 나갔는데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셨다고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패닉에 빠져 식물을 뽑아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토마토에게는 응급처치, 즉 소생술이 필요하며 다행히 그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는 손상된 뿌리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칼슘을 열매에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메인 펌프 역할을 하는 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니 이제 우리는 비상 경로를 이용할 겁니다. 바로 잎을 통해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 방법을
옆면십이라고 부릅니다. 잎은 자신의 표면을 통해 영양분을 직접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는 뿌리를 통한 흡수보다 훨씬 빠르며 거의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위장장애로 비타민을 흡수하지 못할 때 링거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올바른 영양 칵테일을 준비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옆면십이, 즉 질산칼슘 용액을 잎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 비료는 물에 잘 녹고 식물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칼슘을 공급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질산칼슘 OH-1g, 대략 차숟가락 한 스푼 정도를 물 10리터에 녹이면 됩니다. 만약 집에 질산칼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약국에서 파는 앰플 형태의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용액 한 앰플을 물 325리터에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뿌릴 때는 잎의 앞뒷면은 물론 특히 막 열리기 시작한 열매까지도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 방법은 해가 진 저녁 시간이나 흐린 날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용액이 너무 빨리 증발하지 않고 잎이 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007일 강역으로 다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시 응급 처방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옆면십이는 치통에 진통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은 잠시 가라앉겠지만 아픈 치아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의 옆면십이는 현재 한창 비대해지고 있는 열매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시 방편이며 즉시 필요한 칼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인 우리 작물의 고장난 운송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뿌리 시스템은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통제 효과가 끝나자마자 다음에 열리는 더 어린 열매들에서는 또다시 꼭지썩은병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즉시 본질적인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고치고 뿌리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며 토양에서 안정적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분무기를 들고 뛰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물주기 방식 개선입니다. 매일 화분에 물 뿌리개로 찔끔찔끔 주는 것은 잊으세요. 이런 표면적인 물주기는 오히려 식물에 해를 끼칩니다. 흙 위쪽 50cm 정도만 적셔서 표면에 얕은 뿌리가 자라게 합니다. 이 얕은 뿌리들은 조금만 건조해져도 금방 말라버리고 정작 깊이 있는 주된 뿌리들은 마른 흙 속에 방치됩니다. 8월의 올바른 물주기는 횟수는 적지만 한 번 줄 때 흠뻑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흙을 최소 20-30cm 깊이까지 충분히 적셔서 주된 뿌리들이 위치한 곳까지 물이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날씨에 따라 오전 7일에 한 번씩 주되 한 식물당 최소 한 양동이 분량의 물을 주세요. 물은 가급적 아침이나 저녁에 주는 것이 좋고 잎이나 열매에 닿지 않게 뿌리 바로 아래에만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물을 주면 뿌리 주변의 흙이 극심한 건조함이나 과습 없이 안정적인 습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물과 칼슘을 꾸준히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정적인 토양 수분을 위한 비밀 병기, 바로 멀칭입니다. 네, 흔히 볼 수 있는 깎은 잔디, 집, 건초, 심지어 씨앗 없는 말린 잡초도 좋습니다. 5-1cm 두께의 멀칭층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멀칭은 마치 이불처럼 흙을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멀칭 아래의 흙은 과열되지 않아 뿌리가 항상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죠. 둘째,
흙 표면의 수분 증발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흙이 더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되니 물을 주는 횟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멀칭은 흙 표면에 딱딱한 껍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흙은 항상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아 뿌리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죠. 마지막으로 멀칭은 서서히 썩어가면서 흙에 유기물을 공급하여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만듭니다. 멀칭은 뿌리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꼭지썩은병에 이미 걸려 검은 반점이 생긴 열매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그 열매들은 더 이상 살릴 수 없습니다. 반점은 사라지거나 아물지 않으며 그 부분의 조직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따버리세요. 이때 가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따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병든 열매는 어차피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일찍 시들거나 작고 단단한 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식물은 병든 열매를 살리려고 계속해서 에너지와 영양분을 낭비하게 됩니다. 병든 열매를 제거하면 식물은 이 자원들을 건강한 열매들의 성장과 발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식물에게 가망 없는 열매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건강한 자식들에게 더 신경 써라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은 더 빨리 회복하고 남은 열매들로 풍성한 수확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이런 토마토를 먹어도 괜찮을까?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솔직히 보기에 좀 안 좋잖아요. 걱정 마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배꼽썩은병은 감염병도 곰팡이병도 아닙니다. 그 얼룩진 부분에는 해로운 미생물이나 독소가 전혀 없어요. 칼슘 부족으로 죽은 식물 조직일 뿐이죠. 그러니 칼로 손상되고 검고 단단해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건강하고 촉촉하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토마토나 고추의 과육입니다. 물론 가지에서 완전히 익은 건강한 열매처럼 달콤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용으로는 완벽합니다. 주스, 레초, 아지카, 토마토 페이스트 등으로 활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죠. 그러니 이런 작물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손상된 부분만 제거하고 과감하게 사용하세요. 응급조치로 올해 작물을 살려냈다면 이제 이 문제가 다시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도록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결국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을이나 이른 봄, 밭을 준비할 때 흙의 산도 조절제, 즉 칼슘 성분이 풍부한 백운석 가루, 석회 또는 잿물을 넣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비료를 주는 것을 넘어 토양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뿌리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잠긴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름 후반기 비료 주기에도 황금률이 있습니다. 질소는 줄이고 칼륨과 인산을 늘려야 합니다. 질소는 잎사귀 성장만 촉진하여 열매로 갈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칼륨은 식물의 핵심 물류 담당자로서 소중한 칼슘을 포함한 모든 영양분을 식물 전체로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꼭지썩은병의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종가들의 노력 덕분에 요즘에는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디고 칼슘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많은 품종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씨앗을 구매할 때는 포장지에서 꼭지썩은병 저항성 또는 꼭지썩은병의 강함이라는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실망할 일을 미리 막아주는 최고의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중요한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물론 병충해 방지 스프레이, 영양제 공급, 토양 산도 체크 등 이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8월에 텃밭 농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크고 흔한 실수는 바로 문제를 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흙이 마르고 열매가 썩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곧바로 물뿌리개를 들고 매일같이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물을 주는 행동은 오히려 뿌리 시스템에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뿌리는 물에 잠겨 질식하거나 다시 말라버리기를 반복하며 이 악순환은 칼슘 운반 메커니즘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배꼽 썩은병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문제는 흙 속에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칼슘을 열매로 운반해야 할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바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작동하는 뿌리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개 씌우기, 멀칭과 드물지만 깊게 물을 주는 방식이 어떠한 응급 스프레이보다 100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꼽 썩은병은 여러분의 수확물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니라 일종의 신호입니다. 즉시 물주기 방식을 개선하고 밭에 덮개를 씌우고 영양 공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이죠.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화학약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의 식물에게 안정성을 제공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토마토와 고추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새로운 팁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배꼽 썩은병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검증된 방법과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가장 풍부한 지식의 보고를 만들어 나가요.